도마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마가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어제 있었던 화재 사고 관련한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파란 대문님, 6.25 발발 74주년이 되는 오늘 아침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대형 사고,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풀뚱님은 더운 날씨에 모두가 힘든데 화성공장 사고로 마음이 아픕니다. 타국 땅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인사 보내주셨는데요. 얘기 나온 김에 관련 뉴스 리포트 듣고 인터뷰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뻘건 화염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화성시 1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불은 공장 11개 동 중 주로 배터리 완성품 검수와 포장을 했던 3동 건물 2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리튬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쌓여 있었는데 소방당국은 그중 하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에는 모두 102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모두 22명이 숨지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8명이 다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또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을 한 건데요.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연결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공화성입니다. 어제 이게 그 리튬 전지 현장이다 보니까 화재 진압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이게 물로 끌 수 있는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물로 못 끄니까 이게 진압이 어려운데요. 이 물을 뿌리면 오히려 수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수소가스는 가연물이거든요. 그렇죠. 가연물을 계속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그 독성가스가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목재에 비해서 한 수백 배 이상 독성가스가 나오고 보니까 또 진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잠깐 뉴스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지금 화재 원인이 배터리 하나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연쇄 폭발로 이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왜 폭발을 했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한 충격을 주면 이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제조상의 결함에 따라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거기에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 분리막에 손상이 되면 이 합선이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 잘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장 2층 주로 포장 단계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 포장 단계라고 한 다음에 이 배터리가 이제 완전히 밀집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공정상. 네. 그러면 지금 만에 하나라도 불량 배터리가 있으면 다시 비슷한 사고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제조를 할 때도 보다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안전 테스트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것이 아까와 지금 연관되지만 수분이 또 존재하면 수분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가연성 가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그만 불꽃 예를 들어서 포장지 마찰도 이게 불꽃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있어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정전기라든가 이런 안전 조치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 그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작업장 환경, 작업장 구조가 지금 어땠는지가 점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량 쌓아놓은 배터리도 가능하면 분산 배치를 해서 포장 작업을 하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가 만에 하나로 발생했을 때 긴급 대피할 수 있는 탈출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탈출로가 한 곳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안전 매뉴얼 상으로는 탈출로를 2곳 이상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탈출로가 막히면 반대쪽 다른 곳으로 빨리 탈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탈출로가 한 곳밖에 없었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점검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 전에. 안전점검은 원래 소방점검은 1년에 한 번 이상 민간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민간에서 합니까? 안전점검을?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소방당국은 단지 이제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고 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
전체 건물로 볼 때 약 10에서 20% 정도는 소방 당국에서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민간업체에서 안전점검이 부실했을 가능성도 지금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더라도 예. 언제 또 그 다음날 문제가 생길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은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장이 전소가 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식이라든지 그 원인 그 규명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화재 원인 조사는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모두 한 곳에서 화재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네. 뭐 그 내부의 CCTV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 차단기 상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탄 재료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튬 전지 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위험하다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보호막이 상당히 사실은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폭발이 거의 많이 일어나지 않는 편이고 예. 또한 소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많이 쌓아놓고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소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화재가 났더라도 예. 빨리 물에 담그면 이걸 또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아, 이때는 물에 담궈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습니다. 물에 담그면 가연성 가스만 나오지 거기에 불꽃이 없는 한 예. 냉각시켜주기 때문에 예. 불을 빨리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리튬 건전지 하나 쓰는데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폭발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양이 작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너무 위험하다 이런 그 인식은 오히려 예. 더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기존처럼 편안하게 사용을 하시되 혹시라도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면 빨리 물에 담그시고 네. 화재가 확대가 크다면 예. 빨리 밖으로 대피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화재 진압할 때 물 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집에서 쓸 때는 그냥 그 물에다 담그는 게 낫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기본적으로 물에다 담그면 네. 리튬이 물과 직접 만나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배터리들은 보호 커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과 직접적으로 대부분 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다 담그는 게 맞고요. 예.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물에 담궈서 냉각 소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공화성 우석대 교수와 함께 좀 몇 가지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희생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이주 노동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만리타양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변을 당하셨는데 지금 뭐 가족들 지금 연락도 안 닿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고 하고요. 좀 신원 확인 좀 더 필요하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었는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수습이 돼서 또 가족들에게 좀 연락이 좀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님이 이건 재앙입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네. 1836님 수분이 문제라면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더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좀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조영주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고대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네. 기영님은 인화성이 강한 제조업체는 공장을 지을 때 조금 더 철저한 허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입문도 일반 공장보다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그 권학선 교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규정상 탈출로가 2곳 이상 지금 설치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문도 너무 작아가지고 그거를 부시고 탈출하기도 힘들었다고 하고 대부분 또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출입문이나 이런 공장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더 안타까운데요.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 1명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사이에 계속 수색을 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는데 오늘도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쌓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인재다 이런 말을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번 사고 역시 인재로 기억이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이 회군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용을 안건으로 붙여서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고요. 이로써 원구성 갈등은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상임위에 복귀한다 이런 뉴스가 쏟아졌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통과 의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삼선 중진 의원들이 만났는데 재신임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이건 뭐 원내대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민주당 횡포 탓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고 또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코멘트인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충정 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구성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이 산 마당에 그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그간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 일방 독주한 민주당에 있다. 이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복귀해서 하나만 딱 짚어보죠. 자, 회곤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게 무엇이겠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의석수 차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의석수 차이로 그러면서 고정되어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했다면 애당초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돌입을 하면서 기대했던 바가 뭘까? 그것은 여론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대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국민의힘에 어떤 그 호응을 하지 않겠는가 이걸 기대를 했고 여론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의석수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보이콧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여론이 그렇게 크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회군을 결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론은 왜 안 움직이고 있었는가? 이걸 지금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계속 처리하려고 하는 몇 가지 안건들, 특검법안이라든지 법률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은 그렇게 크게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속도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본회의에서의 표결 과정,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표결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여론 지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떨 거냐? 이건 또 여야 각자 하기 나름이겠죠. 또 국민들의 평가가 따를 거고요. 푸른 하늘님, 복귀한 건 환영합니다. 하지만 복귀해도 문제입니다. 여야 맨날 반대만 하고 싸우시는 건 아니겠죠?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황소뭉치님, 근데 여당 안 들어올 때 이유와 들어올 때 이유가 같습니다. 네. 라는 점을 좀 꼬집어 주셨네요. 그게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게 뭐 이제 15개 특위를 꾸려서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돌아간다. 뭐 요 얘기 그걸 갖고 좀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야당의 독주. 네, 비판한 목소리 그거를 꼬집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당이 상임위도 복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야가 함께하게 되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가고 내실 있는 자리가 될지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상대로 대표직 사퇴를 어제 선언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금 전 최고위원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 길이 연임을 향한 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사실 웃어넘겼는데 저도 상황이 결국은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짚을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연임의 길이 대권을 향한 꽃길이냐, 이걸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뭐 꽃길이라고 보니까 연임을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대표가 안게 되는 최대 리스크는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지금까지 정치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연임 기간에 선거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재보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 그다음에 얼마나 상징적인 지역에서 재보선이 치러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변수로 꼽을 수는 없고요. 전국 단위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뿐인데 그 시점은 연임 임기를 2달 앞둔 시점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말기에 치러지기 때문에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이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연임길은 탄탄대로 꽃길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지금 내다보는 데에는 대권 당권 분리 규정의 예외 적용, 이미 당헌을 개정해서 그 길을 열어놓은 곳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는 진단이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걸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면 그 역시 선거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정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아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면 민주당 안에서 입지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히 말해서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를 쥐는 꼴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 인사가 대표가 된다고 해서 얘기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연임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지금 그 호시절이 좀 열릴 것 같은데 여기서 잠재적 경쟁자가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명 인사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정치는 뭡니까? 생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생물의 지금 표본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윤한 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게 정치다 보니까 그게 안전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역시 본인이 연임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사랑님,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과제 아닐까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이건 너무 많이 나온 얘기니까 짧고 굵게 짚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의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정치권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새삼스럽게 제가 뭐 또 정색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평의원이 되면 방어권이 좀 더 뭔가 불리하고 대표로 하면 방어권이 좀 더 유리하다는 계산법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요거는 우리 촌철님들께 맡기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사법적 판단위에서 유죄냐 무죄냐, 그다음에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 문제 말고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 리스크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법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정치 리스크로 옮겨가서 폭발하는 양상, 이것도 함께 봐야 되는데, 그런데 2중 3중으로 그 여지를 이미 차단해 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원을 바꿔버림으로써 당내에서 대표직 사퇴 목소리가 분출될 구멍을 이미 막아버렸고요. 체포동의안 표결 계기도 없습니다. 이제 선거 계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직 사퇴 목소리가 조직적 움직임으로 나타날 여지도 거의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요. 마스터 초이님, 이재명 대표가 재임 도전에 뭐 나서는 것도 좋지만 많은 도전자가 나와야 컨벤션 효과라도 볼 텐데요. 뭐 이제 흥행에 빨간불 들어왔다는 뭐 보도가 어제 많이 나오고 있던데, 흥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목 효과를 높여가지고 또 역시 기대 효과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그걸 당 지지율로 어떤 수렴시킨다. 이런 어떤 계산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이미 예상이 되는 거라면 흥행은 발생할 수가 없다.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굳이 뭐 여기서 뭐 더 덧붙이고 말 여지도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웬모그님은 자꾸 국민이라고 하지 마세요. 민주당 당원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요. 판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또 당대표 경선에 도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누구일까?
이인영 의원이 고민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뭐 고민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 마감 후에 누가 나올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판세 이전에. 그렇죠? 자, JB타임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